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심화 강좌 19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9강의 주제는 여러분 414페이지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어요. 이 금융론에 대한 큰 PF라 그러는데 큰 주제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대출에 대한 부분, 리츠에 대한 부분, 유동화 제도 부분도 있고 기타적인 사항 중에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지분금융 방식과 이제 부채금융 방식을 비교한다든지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개념 그리고 기타적인 사항 중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 PF가 출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PF는 이제 그 공급자 금융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시험의 역사는 이제 12회 때 처음 나오고 있었고 12회 나오고 15회 때 그 다음에 나왔었죠. 그리고 그 띄엄띄엄 등장했다가 근래에 이제 또 나왔었어요. 그리고 29회 때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PF는 뭐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닌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F는 이제 기본적인 의의가 중요하죠. 우리 책은 기출문제 나온 걸 다 그냥 붙여놨네요. 그 PF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요약집에서 조금 더 첨가가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게 의의 보면은 첫 번째 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선 중요한 내용이죠. 부동산을 이제 우리가 일반 소비자분들은 은행 대출 받으려면은 믿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PF는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 미래 수익 있죠. 미래 현금 흐름 수익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주는 공급자 금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의의의 세 줄짜리가 중요하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자체의 그 수익성 또는 미래 현금 흐름 요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고요. 동그라미 밑에 7개가 있는데 1번도 같은 말이야. 똑같은 이제 기출문제 다 나열한 거니까. 그리고 2번도 같은 말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PF 금융은 보통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기간 공사 개발 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제 공급자 금융이라는 거죠. 개발업자들이 하는 개발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 공급자 금융이 소비자 금융하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5번은 상식적인 말이 되어 있죠. 공급자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니까 담보 없이도,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겠지. 공급이 확대되니까.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6번하고 7번은 이제 주제별로 한번 논하도록 할 텐데, 7번은 이제 의미가 있어요. 프로젝트 금융의 금융 자금은 위탁 계좌에서 관리된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7번에 대한 일반 자금은 그냥 필요가 없고, 이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요 논리. 특징에 보면 거기에 프로젝트 금융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가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거. 특히 비소구가 원칙이고, 우리나라는 제한소구 방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가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비소구가 해당된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특징이 1번, 2번, 3번은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동일한 말로 이제 1번의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다. 그리고 프로젝트 장점이 설명됐네. 장점은 차입자이니까 개발업자로서의 장점이 나와 있죠. 부해금융 효과 꼭 알아두세요. 부해금융 효과,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안 돼 있네. 그리고 대출자료 금융기관 장점은 이제 금리 수수료 등이 높다. 같은 말이 이제 동그라미 2번이죠. 수수료 높으니까 이제 높은 수익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서 개발사업주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거는 대출자 금융기관의 장점은 아닌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장점이라기보다는 동그라미 5번에 이 PF를 하다 보면 은행들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담보 없이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보증보험이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말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프로젝트 금융의 이제 위험을 줄인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어쨌든 이제 지문들 나온 걸 나열한 거니까 요거 해놓고 이제 특히 작년 거 같이 풀면은 아주 좋은 완성품이 되실 것 같습니다. PF의 구조는 복잡한 구조인데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은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또는 사업자라고 나오죠.
영어로 이제 스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개발업자, 작년에는 사업주로 나왔었어요. 그 개발업자가 이제 아이템이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이제 프로젝트라 그럴까요? 이 프로젝트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요. 대규모 개발 사업이면서 공사 기간이 장기간이 되겠죠. 이 말은 대규모 자금 소요되고 공사 기간이 장기란 말은 동시에 이제 위험도 크겠지. 대신에 이제 뭐가 높아야 돼? 수익성이 높아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거야. 대규모 자금이 대규모 자본이 이제 필요한 이제 프로젝트다 보니까 사업주가 본인 돈 가지고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은행 찾아가는 거야. 은행 찾아가서 브리핑하는 거지. 이 개발 사업이 괜찮은데 한번 참여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괜찮으면 우리한테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달라라는 거죠. 담보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융기관에 이제 할 때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담보 없이. 그럼 뭐를 담보로 제공하냐면은 프로젝트 자체에 있죠? 프로젝트 자체에 미래 현금 수익성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이라 그럽니다. 미래 현금 흐름. 요거를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요거를 이제 담보로 제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동산 담보 없지만은 이 사업 자체가 괜찮으니까 이 사업에서 버는 미래 이 돈을 당신한테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금을 조달해 달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PF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PF는 공급자 금융이 될 수밖에 없죠. 은행들은 그냥 심사하겠지. 해보니까 괜찮네라는 거야, 사업이. 그래서 이제 자금을 대는 거지. 자금을 예를 들어 자금 한 1조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행들은 걱정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걱정될까? 당연히 이제 걱정되는 게 이 자금을 1조를 투입했는데 이 개발업자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을 다른 데 막 유용할 수도 있어요. 가서 뭐 유흥가 가서 막 돈을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은행들은 이 개발 사업 자체에 전문성은 없지만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다른 데로 유용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담보 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위험이 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얼마 전에 나왔을 때 등장했는 건데, 그래서 이 자금을 개발업자가 직접 관리하게 못하게 한다. 이거를 이제 차입자인 개발업자가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갖고 튈 수밖에 없어요. 1조란 자금은 저 같아도 보이는데, 야, 해가지고 이제 튀겠지. 어디서 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이거를 제3자가 관리하게 돼.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제 에스코르 계정이라는데 결제위탁 계정을 만들어요. 결제위탁 계정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가 이 계정을 만들어서 이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3자인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자금의 이제 관리를 통해서 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이제 보장받기 위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논리가 이제 은행들은 자금에 대한 이제 투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자금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개발업자가 본인의 이제 회사가 법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의 법인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투입을 했어요. 자금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가 이제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발업자가 본인 회사가 안 좋아져 가지고 파산할 수가 있어. 그럼 개발업자 이제 채권자들이 개발업자 자산에 압류 통보가 들어올 거 아니야. 저당권 실행하니까 압류 통보가 들어오면은 문제는 이 개발업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에 그 채권자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권리 행사하다 보면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은 반드시 취해야 될 조치가 뭐냐면은 이 개발업자랑 이 프로젝트를 분리시켜야 돼. 이 분리시킨다는 논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 회사를 설립해요. 프로젝트 회사라 그럴까요? 프로젝트 회사
또는 프로젝트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합니다. 이렇게. 이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 법인이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회사가 되고요. 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설립을 해요. 이렇게 독립된 회사,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라는 것은 사업주가 이제 개발업자가 파산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업주의 채권자들이 이 프로젝트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회사하고 개발업자 회사랑 법인과 프로젝트 법인은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리고 자금 경제도 독립되라는 것은 회계 처리도 달리하는 거야. 이게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별개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업자의 파산이 프로젝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 회사라는 법인을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많이 이제 재산을 이제 은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논리야. 여기서 이제 개발업자가 PF를 했을 때 장점이 이제 유명한 게 있어요. 이게 요즘에 이제 그 아주 종종 나오는데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개발업자의 장점으로 설명해야 돼요. 이거를 15회 때 요 부분, 적어드릴 요 부분을 금융회사의 장점으로 표현해가지고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그 읽다가 사업주인 개발업의 장점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부의 금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의 금융 효과. 요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요건 누구의 장점이다? 개발업자의 장점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라는 것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그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는 장부를 말해요. 장부 외적으로 자금, 금융의 자금을 조달하는 거 융통하는 거잖아. 장부 외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것은 개발업자가 어쨌든 은행에 대출을 받은 거잖아. 근데 이 PF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것은 개발업자가 은행한테 PF 자금을 대출받았다 해서 개발업자의 재무상태표, 옛날에 대차대표라 했는데 개발업자 재무상태표상에 부채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봤더니 PF 대출이 이 PF가 개발업자의 부채로 잡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말로 설명하는데 이거죠. 개발업자 그 PF 자금, PF 대출은 개발업자의 재무상태표상에 부채 증가로 표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부채로 표시가 되지 않아서 PF 받았다 그래서 개발업자의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의 부채로 잡히냐면은 이 프로젝트 회사 있죠.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잡히는 거야.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부의 금융 효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것은 PF를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개발업자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부채 증가 없이도 은행으로도 자금을 조달받을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거를 부의 금융 효과다. 장부 외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효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발업자의 장점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가, 프로젝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할 수도 있어.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 이 성공한 경우는 은행들은 아주 높은 보수를 받아요. 성공한 경우에 은행들은 높은 수수료 또는 높은 이자율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성공할 때는 은행들은 대박이 터지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성공했을 때 내용이죠. 대신 실패할 때가 문제지. 실패하면은 이거를 뭐냐면은 실패할 때 프로젝트 실패한 경우에 프로젝트 회사 있죠. 회사의 잔존가치 범위 내에서 현재 재산과 앞으로 미래 현금 들어올 재산 잔존가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비소구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소구 금융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 개발업자가 재산이 10조가 있네. 개발은 10조가 있어. 근데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조를 은행으로 자금을 PF 방식으로 받았어. 근데 이게 실패했어. 실패해서 프로젝트 자산이 회사의 잔존 가치가 지금 이제 그 실패하다 보니까 1,000억만 남았어. 그럼 9천억이 이제 날아간 거잖아. 은행 돈이. 그렇죠? 그럼 은행들은 9천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개발업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 일반 우리가 채권 통지, 그러니까 압류 통지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PF를 받았을 때 개발업자는 이 사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재산의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비소구란 뜻이야.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는 은행들은 그래서 이 비소구, 완벽한 비소구 형태로 PF 자금이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일정 부분 이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책임진다. 그래서 대부분 PF 자금은 어떻게 나가냐면은 먼저 개발업자가 저 프로젝트를 추진할 토지를 확보해야 돼. 이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는 이제 누가 하냐면은 개발업자가 그 매입을 해야 돼. 개발업자가. 그리고 거기 건물을 져야 되잖아요. 이 건축 자금에 대해서 보통 PF가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짓기 위한 PF 자금 나갈 건물 짓기 위한 그 땅 부지 있죠. 이 땅에 대한 일정 부분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비소구가 아니라 일정 부분 담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그래서 이거를 제한소구 형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PF는 원래는 비소구가 전형적인 모습이야. 비소구가 일반적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제한소구 금융 형태가 보이기도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은 개발업자는 장점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자금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하면 은행이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내용적으로 실패하면은 뭐 본인 재산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발업자의 장점에 책에도 나왔던 것처럼 부의 금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이 비소구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거 구조를 보면은 은행들은 굉장히 부담을 갈 수밖에 없겠죠. 위험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우선 자금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3자가 관리하게 만든다는 것도 위험을 이제 줄이고자 하는 조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아까 보셨던 위험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PF 자금은 보증보험이 필수적이야. PF 같은 것은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이제 분산시키고자 하는 줄이고자 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동시에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공사비하고 개발업자의 개발이익이 있죠. 개발업자의 개발이익. 이 공사비가 PF가 투입된 자금이 PF가 이제 자금이 공사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업이 이제 완성된 다음에 자금 지출 순위를 정할 때 자금 지출 순위야. 자금 지출 순위. 자금 지출 순위를 정할 때 어느 거를 먼저 이제 회수하냐면은 공사비를 먼저 회수하게 돼 있어요. 이거 먼저 회수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PF가 나가면은 이 사업이 쭉 진행되면서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금융기관이 수입된 PF 자금 있죠? PF 자금 제일 먼저 회수를 해. 회수하고 비용 다 제외한 다음에 남은 이익이지, 남은 이익을 개발업자가 가져간 이익을 맨 마지막에 배당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위험을 최소화시키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위험을 분산시켜서 아까 제한소구라 그랬죠. 일정 부분 담보를 요구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담보를 요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이 사이에도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대로 이제 정리하시다 보면은 어디서 주로 출제가 될 것인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 이 PF라는 것은 개발업자가 부동산 담보 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 현금 흐름을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금융이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담보 없이. 그런데 이제 은행들은 이제 그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들 다른 데는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차입 개발업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게 하고 제3자인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자금을 관리하게 해서 자금 집행 투명성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이제 또 추진하는 과정 중에 개발업자가 이 파산이 일어날 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랑 분리시킨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한다. 이 프로젝트 회사는 개발업자가 완전히 법적 경제로 독립된 회사다라는 겁니다. 독립된 회사.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을 안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제 PF가 나갈 때 개발업자랑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사업을 만약에 했다, 추진하다가, 뭐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본인이 파산이 일어나잖아요. 파산이 일어나면은 이 시행권하고 시공권, 요거를 우리한테 금융기관한테 넘기는 조건은 PF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아요. 이렇게. 당신이 파산하고 또는 능력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을 때 이 사업권을 넘겨받는 식으로 각서를 받아서 PF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은행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은행이 갑이다 보니까 이러한 강력한 이제 조건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아까 개발업자의 장점 중에 부의금융 효과가 있다. 부의금융 효과라는 것은 PF가 개발업자의 부채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잡힌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부채 증가 없이도 은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 개발업자는 본인 재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 프로젝트 회사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비소구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복잡한 내용은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7회 때 나왔던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나와 있죠. 거기 416회 기출문제 27회 때가 나오고 29회 때 나왔었는데, 쭉 보시다 보면 지금 논하는 것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상황에서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 나오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그거 갖고 튄다 그랬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제3자 신탁계약을 통해서 관리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이제 시험이 PF는 쉬워요. 이렇게 내용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 비교한 표 있죠? 비교하지 마세요. 보실 필요 없어.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PF에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PF를 이제 작년에도 그 연습할 때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연습을 해봤을 때 문제를 한번 만들다 보니까 미세한 부분까지 만든다 하더라도 한 2문제, 그러니까 10개 지문 안에서 시험이 다 대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밀한 부분은 이제 뭐 작년에 떴던 관계없이 뭐 금융이 나올 게 주제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작년처럼 준비를 나중에 특강한 그 마지막 파이널 정리할 때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PF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금융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 때 안 해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쭉 봤었어요. 다만 여기서 보셨던 내용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금제도라든지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법의 개정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법이 이제 개정이 일어나면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개정되면은 그게 꼭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특히 투자회사법 같은 것은 법 개정 상황을 이제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법이 이제 개정되는 거를 법제처 들어가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가끔 해요. 그래서 중요하게 개정됐네, 입법 예고가 됐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시험에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원리만 보시고 말뚝밖에 공부하는 것은 7월달 이후에 하시면 돼요. 7월달 이후는 거의 입법 내용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강은 이제 우리가 개발론에서 이제 지난번에 안 알려드렸던 것 하나가 딱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